이런 영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고요. 아니 누구 맘 아니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영장 전담 판사가 법을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할 수 있죠? 이게 말이 돼요? 이순영이라는 판사가 지 마음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영장에 적어가지고 적용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장이 그 영장 들고 대통령 관저로 간 거예요. 법률의 효력을 누구 마음대로 정지시켜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는 법을 만드는 건 국회잖아요. 국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는 법률을 폐지할 수 있어요. 맞죠? 국회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의결했다면은 그건 효력이 있어요. 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근데 영장으로 누구 마음대로 일개 판사가 형사소송법의 두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키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를 하죠? 그러면 내가 이순영 판사 이렇게 물어보자. 영장 발부하면서 이순영 판사에 대한 테러는 적용되지 않음.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네 맘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국회가 왜 입법을 해요? 지들 맘대로 쓰지 그냥? 판사가?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거 그냥 위헌 영장이에요. 위헌 위법 영장이에요. 역사상 우리는 보지 못한 영장을 본 거예요. 대통령이 이거 들고 오라는 겁니다. 들고 와. 이 영장 집행해봐. 나중에 다 대통령 복귀하면 싹 다 감옥 들어갑니다. 이 영장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에요. 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가? 아닌 거죠. 이거를 이 사회가 알도록 극명하게 보여줘야지. 극명하게. 여러분 지금 극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요. 왜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죠? 마음대로 너희들 불법 영장 만들어가지고 군사시설에 들어와가지고 군사 기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대한 국익을 해야 하는 거를 방지하자는 취지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좌파 친구들 이 영장이 적법하다고요? 반박해보세요. 주석 형사소송법 대표 편집자가 대법관 노태학입니다. 이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죠. 선거관리를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매우 부정적으로 저질렀던 사람이죠. 여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이 대표로 편집한 주석 형사소송법.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는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법원 실무제요.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에는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해진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에요. 군사시설. 그걸 누가 허락을 해주냐고요.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죠? 불법 영장이 집행돼가지고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요. 근데 누구 맘대로 이런 법령의 조항을 맘대로 배제해버리고 이 영장을 주고 공수처한테 이것 쪼르르 들고 가서 집행하라는 거야. 청구도 불법이고요. 발부도 불법이에요. 발부는 불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위헌이에요. 위헌 영장입니다.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영장에 판사가 글자로 써가지고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통령이 폭동을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폭동을 했다는 거예요. 형법 87조 내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 배제하려고 들어갔죠. 문 뜯고 국헌 문란할 목적으로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 원칙 위반했죠.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관이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영장에다가 글을 짝짝짝 써가지고 형사소송법을 배제하냐고. 이거를 침해한 거죠. 헌법 40조. 국헌 문란이죠. 헌법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 문란할 목적으로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150명이 문 부수고 진입했어요. 폭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헌법 문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 중도에 있거나 좌파에 있는 분들 중립기어져 딱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당신들이 얘기한 거예요. 노태학 대법관, 중선관위원장.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에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러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국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맘대로 너희들한테 군사시설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침탈하게 만드냐고요. 대통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왜 수사를 안 받지? 왜 영장을 안 받지 생각하겠지만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없어요. 왜? 불법 체포영장, 불법 수색영장.
이 불법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 위헌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역할이고 이게 바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대통령은 낭만 강아지님 말씀처럼 헌법 수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부함으로써. 그 공수처 일당들이 쳐들어오라고 내비둠으로써 그 불법과 헌법 위반의 작태들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기를 걸었어요, 여러분. 변호인도 오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자기 혼자 관저에 앉아가지고 경호처 직원들하고 그 150명 경찰 특수단 150명 온 거를 스크럼 짜고 인력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인력으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요 오늘 강의는 제가 일반으로 남기지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얼마나 법을 지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경호처 직원들이에요.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스크럼 짜고 막은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면서 헌법을 수호하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스크럼 짜고 막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헌법을 얼마나 수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일신 안위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은요,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불법 세력의 침탈, 거기에 그냥 당당하게 맞서라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몸싸움하고 막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뜯고 들어오게 내비두고 침탈하게 내비두고 경호처 직원들이 몸으로 스크럼 짜고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거예요. 상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보면은 저는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좌파 친구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법치란 없어요. 그 친구들이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 경호처 측은 그냥 몸으로 막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지를 여러분들이 의심한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제가 얘기한 걸로 다 해결됐을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누가 국법 질서를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6일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여전히 30% 중반대로 굳건합니다. 때릴수록 더 대통령의 지지율이 단단하게 모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6.1%였는데 소폭 조정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34%가 됐습니다. 소폭 조정됐지만 여러분들 더욱 힘을 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고 노력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40% 이상까지 끌어올리면은 대통령이 절대로 탄핵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론 준비기일 해설 드리겠습니다. 마스터칭님, 서론을 1시간 반 동안. 자, 1차 변론 준비기일 요약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번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1차 준비기일 요약 드리고요. 지난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아마 맥락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 얘기를 듣고 이전에 올려놨던 1차 변론 준비기일 해설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라고 길다고 저한테 뭐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1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강의예요. 그걸 무슨 10분 만에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1시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변론 준비 기일에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였는데요. 첫 번째, 피청구인은 대통령이죠. 청구인은 국회고요. 계엄 선포한 행위, 첫 번째. 두 번째, 포고령 발표한 행위. 세 번째, 국회 봉쇄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네 번째,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한 행위. 다섯 번째,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군대를 동원한 행위. 그런데 5번은 정영식 재판관이 삭제했습니다. 5번은 별개 행위가 아니라 4가지 소추사항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5번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N님, 정영식 재판관이 청구인 국회 측이 주장한 의결서의 내용 중에서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대법원장, 대법관, 방송인 등 체포 지시, 국회의장과 한동훈에 대한 체포, 요거를 별도 소추 사유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명하게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뭐라고 했죠? 1차 변론 준비기일 때, 자,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다릅니다.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주세요 라는 거죠.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 서류 비공개 관련 상대방의 제출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므로 양쪽 모두 유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소송 서류가 어떻게 공개된 거죠? 소송 서류 누가 공개했어요? 소송 서류를 언론사가 단독 입수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누가 공개했어요? 이거 청구인 측 국회가 공개했어요? 아니면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절대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공개했어요? 누가 법을 어기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이미선 재판관이 소송서류 비공개 관련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절대 공개 안 합니다. 큰일 나요. 이거 헌법재판소가 공개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청구인이 공개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여러분 좌파, 우파 구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가 법을 어기고 있고 누가 원칙을 어기고 있는지 그것만 보세요. 지금 누가 어기고 있죠? 청구인 쪽이 어기고 있죠? 소송서류 공개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소송서류를 공개했죠? 누가 지금 절차를 어기고 있죠? 그 말씀만 드리면 좌파, 우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1차 변론 준비 기일 요약입니다. 지금 2차 아니에요. 1차예요. 자, 1차 계속 갑니다. 정영식 재판관, 내란죄, 개헌법 위반 이런 부분을 헌법 위반으로 다시 포섭해서 정리하시겠다고요? 청구인, 네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1차 변론 준비 기일 강의 듣고 다 예견했고 예견한 대로 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헌법 위반으로 포섭해서 정리하겠다는 거는 2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1차에 나온 이야기예요. 1차에 나온 이야기라니까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궁금하다고 다 올리지만 이거는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논평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약해 볼게요. 정영식, 선관위 압수수색 관련해서 청구인 측에 묻겠습니다.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인가요? 참고로 청구인은 전산실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영식, 그 부분은 소추사유에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행위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1차 변론 준비기일 정리를 했으니까 1월 3일 2차 변론 준비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 일부만 다루고 내일 추가적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기일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증거를 정리하는 사람, 쟁점을 정리하는 사람은 정영식 재판관. 그렇습니다. 소래박휘님, 얼굴을 보여줘요. 제 얼굴 보고 싶으면 집회 나오세요. 집회 나오신 분들은 제 얼굴을 보신 분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얼굴 따지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럼 제 얼굴이 없으면 제 방송이 이상하다고 할 겁니까? 얼굴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꼭 그렇게 얼굴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 지난 기일에 이어서 쟁점 정리하고 증거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게 좌파야. 한국 사람은 맞나? 집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무슨 한국 사람 맞냐고. 내가 증은 청구인이에요. 청구인 측에서 인증 등본 촉탁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AA님, 멤버십 채팅으로 바꿔주세요. 멤버십 아닌 분이 멤버 클린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댓글창을 자, 청구인은 국회예요. 국회 측에서 인증 등본 촉탁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측에서, 이건 피청구인이라고 할게요. 우리 법률적 용어 쓰자고요. 피청구인 측에서 절차에 대한 의견서, 답변서, 증거 인부서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1차 변론 준비기일 해설하면서 정영식 재판관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절차 위반 주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피청구인 측에, 대통령 측에 이야기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절차에 대한 의견서가 나간 겁니다. 절차에 대한 의견서는 이 절차가 맞는지, 즉 각하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각하가 되면 심리할 필요도 없이 절차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적법 절차가 맞는지 그 절차 단계에서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해라라고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방향으로 변론 준비를 이끌어가지고 절차 의견서를 냈습니다. 답변서를 냈고요. 증거 인부는 뭐냐면 인은 인정, 부는 부정. 증거 인부서, 증거를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에 대한 문서, 이게 증거 인부서. 됐죠? 그리고 국회에서 인증된 등본을 부탁하는 신청서, 인증된 등본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신청서를 청구인 측에서 제출했다. 요거를 잘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뒤에서도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에 이어서 피청구인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변론 준비기일에서는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에서 제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외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청구인, 대통령 측이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번에 이미 문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둘째, 형사소송법 법령 준수 문제입니다.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최상목 이야기하면서 탄핵소추 사건 이전에 제기됐던 거 싹 다 먼저 심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심리해라라는 주장을 잘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가 계엄의 배경이니까요. 맞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건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넷째, 체포영장, 대통령에게 제기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임시처분을 결정해 주세요. 이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체포영장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임시처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재판관들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정을.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결정해 주십사. 그렇게 4가지 요청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내란죄 부분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고요. 김무세팔님, 광희님, CMK님 후원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정영식 재판관. 자, 지난 기일에 소추 사유 5가지를 특정했는데요. 요거 제가 아까 1차 변론 준비 기일 요약하면서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겁니다. 1, 2, 3, 4, 5. 이 중에 5는 정영식 재판관이 삭제를 했죠. 그래서 4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기일에 소추 사유 5개 특정했는데 5번째는 다른 소추 사유할 때 함께 보겠다. 그래서 독립된 소추 사유로서는 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체포 지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 지시도 자, 의결서에서 체포 지시, 체포 시도 3가지가 나왔는데 요 3가지를 다 삭제를 하면서 삭제라기보다는 요 체포 지시를 독립된 소추 사유로 보지 않고 나머지 소추 사유에 포함해서 함께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은 국회 활동 방해다. 그리고 언론인 체포가 있었다면 언론의 자유 침해다.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겠다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소추 사유를 가지고 이 청구인 측 국회 측이 지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해요. 아니 똑같은 체포 지시인데 요 체포 지시하고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는 국회 활동 방해 안에 포섭시키고 언론인 체포는 언론의 자유 안에 포함시키고 근데 법관 체포 지시만 별도로 소추 사유로 끄집어내가지고 빼가지고 주장하겠대. 그렇다는 것이죠? 라고 청구인이 서면을 낸 거예요. 그 청구인?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서도 체포라는 하나의 사안을 놓고서도 자기들 유리한 대로 어떨 때는 집어넣고 어떨 때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란죄를 집었다 뺐다 하는 거하고도 결국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은 체포에 대한 건 일괄적으로 소추 사유에서 삭제를 하고 안으로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청구인 국회 측에서는 법관 체포 지시는 별도로 띄어서 주장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법관이잖아요. 법관. 그러니까 법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소추 사유를 통해서 심증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법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결국 법관이니까. 여튼 청구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영식 그러면 법조인 체포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을 주장할래요? 법률 위반을 주장할래요? 안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청구인 국회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고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했습니다. 정영식 구체적으로 서면에 자세히 적시해 주세요. 청구인 네. 자 청구인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부께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뭘로 동일하죠? 비상계엄. 그런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습니다. 아니 형법상 내란죄를 가지고 나팔 불고 소리소리 고래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내란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 국민을 대통령을 마치 내란죄 수괴인 것처럼 선동하고 또 선동하고 여러분들도 내란죄의 공범, 내란 임무 종사자, 내란 선전죄 뭐 유튜브들도 내란 선전죄로 뭐 고발한다. 뭐 지금 온통 지금 한 달 동안 내란만 이야기한 게 민주당 아닌가요? 맞죠? 내란이란 뭐다? 형법. 내란죄는 형법 위반. 내란 나팔 불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국무총리 탄핵하면서 내란 동조자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도 내란 동조자 될 거냐. 하루에 내란이라는 말을 몇 번 보는 거야 도대체. 내란 나팔 불어가지고 온 국민들을 내란으로 세뇌를 시켜놓고 헌법재판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니 매몰된 건 너네들이 한 거잖아. 너네들이 내란죄로 매몰했잖아.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위반으로 다퉈가지고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써놨죠. 자 여기서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
여러분과 저의 관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는 말을 보면서 정영식 밟아 죽여라고 외치죠. 여러 우파분들이 정영식 재판관 밟아 죽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영식 재판관이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미리 언급을 했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는 정영식이 요 쟁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풀어놨으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영식 밟아라, 정영식 죽여라, 정영식 처단해라, 헌법재판관 다 넘어갔다, 다 죽여라, 밟아라, 죽여라. 자유지성 좌파 개새끼 뿌락지. 아니 내가 뿌락지면 왜 이런 방송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인지 잘 보시라고요. 이 쟁점을 만든 게 누구예요? 이 쟁점을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물어볼게요. 재판장이 재판 진행하잖아. 정영식이 이 쟁점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1회차 변론준비기일 해설본분들은 제 얘기 기억하시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쟁점. 이거 정영식이 만들었잖아. 이 쟁점을요. 맞죠? 이 쟁점은 핵심 쟁점이에요. 스프냉 푸딩님, 주진우는 법 좀 아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주진우가 왜 거품 물었어요? 주진우가 거품 물은 이유는 정영식 재판관이 이 쟁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잖아요. 주심으로써. 정영식 재판관이 이 재판 진행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거품 물고 이야기했겠어요? 정영식,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형법상 범죄,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철회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영식이 철회하라고 했다고 개새끼 밟아 죽여라, 처단해라, 밟아라, 죽여라. 이거 왜 한 겁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좋습니다.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정영식이 민주당 편이에요? 이 쟁점을 드러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형구인이 철회했잖아. 정영식이 철회했어요? 형구인이 철회했잖아. 정영식. 아, 형구인이 철회했어요? 그럼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만 한정해서 판단할게요. 형구인이 철회했지 정영식이 철회했냐고. 정영식은 쟁점만 드러냈잖아요. 너 철회할 거야? 라고 유도하는 척했지만 형구인이 이걸 철회한다는 주장을 하게 이끌어냈잖아요. 맞잖아요. 형구인이 철회하면 재판관은 철회한 바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형구인이 철회했으니까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거.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높여서 외쳤는데 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거를 형구인 국회 측에서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정영식이 어떻게 철회를 했는데 그럼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들어보고 여러분들은 이 쟁점을 누가 끄집어냈는지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철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영식은 그에 따라서 헌법 위반으로 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내란죄가 있어요? 헌법에 내란죄가 있냐고요.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죠. 윤석열 탄핵 사유가 내란죄 아닙니까? 그 내란죄를 철회했다니까. 국민에게 사과하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사유, 내란 철회 논란에 무식한 주장. 뭐 민주당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응? 그냥 무식한 주장이래요. 내란죄는 형법상 범죄예요. 형법과 헌법은 다른 거예요.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에요. 그 밑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는 겁니다. 정영식,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 보겠습니다. 헌법상 내란죄가 있어요? 헌법에는 내란죄가 없어요. 내란죄는 형법에 있는 거예요. 형법. 제가 수차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형법. 형법은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이 형법. 이해되셨죠? 범죄와 처벌을 규정한 법이 형법.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분. 형법 87조 내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처벌한다.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이 형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죠. 근데 여러분, 헌법에 내란죄라는 게 없다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 청구인 측이 주장한 거예요.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자, 잘 보세요. 이거는 법 해석을 하거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대통령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계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고 일어나니까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집회 나오는 젊은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고 일어났는데 뭔 대통령이 무슨 괴물이 돼 있더래. 내란의 수괴가 돼 있더래.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내가 피해받은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대통령을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내란의 수괴니 전화리를 치고 있는 거지? 민주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떤 헌법에 위반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적시한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대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죠? 비상계엄 해제한 거 내비뒀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대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아니 국회 문 닫혀 있는 거 군인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담 넘어서 들어왔잖아. 무슨 군인들이 무슨 문을 막은 줄 알겠어? 아니 문 안 막았다니까요. 정문은 당연히 경찰들이 있었지. 정문은. 근데 자기들이 그냥 뭐 담 넘고 그냥 뭐 쇼하고 사진 찍고 아니 무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았는데.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았대요. 아니 국회로 다 들어와가지고 비상계엄 해제했는데 무슨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았어.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대. 아니 국회의원을 체포해 갔어요? 표결권을 막았대. 아니 계엄 해제 표결 잘했잖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았대. 아니 계엄 해제 요구해가지고 계엄 해제했고 아무 문제 없이 막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계엄 해제 요구했고 대통령은 받아들였고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위배했대.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있는데 그게 안 갖춰졌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뭐 절차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되는데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보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전보고는 안 했는데 비상계엄 하기 전에 국무회의 할 때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게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건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 간 거랑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뭐 절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비상계엄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절차 위반이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이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엄법에 따른 절차가 있지만 그 절차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정치재판인 탄핵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사유는 뭐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다. 헌법재판에서 탄핵을 심사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법 위반을 깔고 들어갑니다. 노무현도 법 위반했잖아요. 맞죠? 박근혜 대통령도 법 위반이 지적이 됐고요. 근데 이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냐라는 걸 보는 거고요. 근데 그 중대한 법 위반이란 게 뭐냐?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논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를 때가 바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본다. 이게 뭐예요?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 국민 여론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론.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 그 믿음이 상실되어 국정을 맡길 수 없어. 아니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있네요. 여러분.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강화되고 국정을 맡길 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있네요. 40% 나오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비교 형량한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있을 수 있다. 이걸 잘 보세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느냐. 제 얘기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 믿음이 상실되느냐.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그 믿음. 이게 결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보자. 결국 국민의 믿음, 국민 지지율이 높으면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논지가 나오는 거지만 이게 바로 탄핵재판이다. 이게 바로 정치재판이야.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냐고. 그래서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냐고. 여러분 믿음 상실했어요? 믿음 상실 안 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36%에서 오차 범위 이내인 34%, 35%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믿음이 강화되고 있네요. 처음에 비상계엄했을 때 사람들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한 현실인식이 없었을 때 그때 지지율이 11%. 그렇죠? 지금 그거보다 3배 이상 올라갔네요. 35%. 오히려 믿음이 강화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탄핵이 인용되는 사유에 있어서 중대한 법 위반이란 뭐냐를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 판단하는 거.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정치재판이란 정치적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실천하고 집회 나가고 댓글 달고 링크 퍼다 나르고 전화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님 말씀처럼 언론이 완벽하게 지금 주요 언론들이 장악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해 볼 때 이 결과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못 얻죠? 제가 중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던졌죠. 어떤 사람들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왜 그렇죠? 철저히 여론으로 갑니다. 철저히 여론으로 가서 여론이 국민들에 대한 믿음, 재신임으로 이어질 때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지지율이 10%를 못 넘어 6, 7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히 정치재판이란 국민 여론과 집회의 현실적인 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역사를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되자마자 촛불 집회의 물결이 전국으로 일어서 노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내가 탄핵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에서 말 그대로 100만 태극기 집회가 모였지만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이미 심리가 끝났는데? 결정만 남았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단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해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대한 위반은 말 그대로 여론의 신임이에요. 그걸 위해서 세를 보여주시고 집회에 나가시고 열심히 댓글 다시고 링크 뿌리시고 전화하시고 항의하시고 문자 국회의원들한테 보내시고 이런 부분들. 자, 제가 죄송합니다. 가래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진지하게 답해보세요. 장난치지 말고. 제가 절대로 장난 방송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집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후원 여러분들한테 소액으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피켓 만들고 뿌리고 뭐 집회 나가고 밤새고 이런 것도 장난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양심의 손을 딱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자유지성이라는 인간이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계란 투척 세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결사를 모은다. 이른바 대통령의 신명이라는 말을 되게 여러분들 인상 깊게 들었다고 얘기하죠. 같이.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이 했고요.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김상욱 같은 사람들 그런 작자들한테 계란 투척 세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결사대를 모아보려고 해. 같이 하실 분 있으면은 1이라고 써줘 보세요. 얼마나 있나 보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이라고 쓴 사람은 저랑 같이 결란 들고 가서 국민의힘 앞에서 혹은 국회에서 투척해야 됩니다. 저 같이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죠? 제가 김상욱이라는 사람한테 결란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김상욱이 여러분들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 안 지키고 뒤로 빼가지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조경태 같은 인간들 그 인간한테 계란 던지면은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 고소할 것 같으세요? 여태까지 계란이나 밀가루를 맞은 정치인 중에서 해당 계란을 던진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어요? 계란을 던지면 맞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근데 집회한다고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 집회 광경 보지 않죠. 언론에 안 나오죠. 여러분이 특정 정치인의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계란 던져보세요. 언론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그 국회의원은 자기에 대한 민심의 항의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마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란 던져가지고 그 정치인이 여러분들을 고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계란 투척 결사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정치인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밀가루와 계란 세례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1월 15일에 A라는 국회의원의 국회 토론회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계란 던질 사람 모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장난하지 말고요. 저는 장난 안 합니다. 저는 다 진지해요. 매사 진지합니다. 자, 계란 던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한번 있나 보자. 여론조사입니다. 이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자, 대통령 관저 침탈하는데 국회의원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이죠. 108명 나와가지고 관저 앞에서 스크럼 깔고 있었으면은 대통령 침탈당할 일 절대 없어요. 국민의힘 이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당일날 아침에 윤상현 의원 한 명 왔죠. 권영세가 됐건 권성동이 됐건 누가 됐건 상징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줘야지. 꼭 가만히 있습니까? 한 10명 되는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채팅 한번 풀어보자. 채팅 풀었다가 다시 채팅을 하면 또 이렇게 일일 누를 사람 많아가지고 채팅 잠시 풀어들었다가 다시 묶을게요. 자, 채팅 풀었으니까 1번 누를 사람들 올려보세요. 1번 누를 장난 아니니까 1번 할 사람들 올려보세요. 진짜예요? 이야, 됐다. 대한민국 아직 살아있네. 야, 이거 우파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야, 어마무시하다. 올라오는 거 봐봐. 1번 던지는 겁니다. 던집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국민저항권, 좋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저항권이죠. 감딸기님, 진짜 너무 던지고품. 여러분들 권영세, 또 누구야? 권성동, 이런 사람들 제대로 안 싸우잖아.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원내대표인데, 꼭 제대로 싸우라고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르미님, 조경태, 김상훈만 던집니다. 자이보님, 계란 갖고 되겠냐? 근데 왜 계란이냐면, 계란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도구예요. 계란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정치인들 계란 맞은 거 못 봤어요? 이회창 계란 맞은 거, 노무현이 계란 맞은 거, 그 다음에 황교안 계란 맞은 거 못 봤어요? 언론에서 봤잖아요. 지금 계란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에요. 왜?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제가 얘기했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20, 30명, 많이 올 때는 50명 이런 분들하고 피켓 뿌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8명이잖아요. 한 국회의원당 둘 수 있는 보좌관 8명이에요. 그럼 800명 보좌관 뒀다 뭐 할래? 그 800명 다 나와가지고 한남동 관저 앞에 스크럼 짜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무슨 불법 영장으로 침탈당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국민들이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계란 던져야지. 이게 내가 왜 계란이라고 얘기하냐면 계란은 상징적 정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계란이라는 도구 자체가 신발 좋아요. 마법사도님 좋아요. 신발도 상징적 의미예요. 신발 던진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신발은 왜 안 되냐면 신발은 맞아도 티가 안 나잖아. 근데 계란은 몸에 맞으면 티가 나잖아. 신발은 던져야 그거 기자들이 체킹을 못 한다고. 근데 계란은 딱 던지면은 온몸에 계란 이게 쫙 퍼지잖아요. 기자들이 딱 찍는단 말이야. 계란과 밀가루가 상징적인 거예요. 계란과 밀가루 맞은 사람 기억나죠? 누구죠? 원희룡이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계란이라는 거는 국민의 분노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계란과 밀가루는. 스푸닝 푸딩님 페인트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계란입니다. 계란. 시나르 마타님, 김두한처럼 똥물 던지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적인 분노를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월 5일이니까 1월 내로 계란 투척조 모집하면은 여러분 진짜 지금 다 1번 올린 것처럼 얼마나 오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또 괜히 또 새길로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시원한 얘기하니까 또 저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안 하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데리고 하다가 또 이상한 얘기 하시면은 멤버십 전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헌법 위반의 관점에서 한정해서 판단할 때 중대한 위반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 이거는 제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 철저히 국민의 믿음, 신뢰.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바 그대로예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소추 사유를 바꾼 거야. 소추 사유를 변경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네, AAA님 말씀처럼 헛소리 하면은 바로 채팅을 회원 전용으로 바꿉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내란죄 여부를 소추 사유에서 지워버린다고? 뺀다고?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 안 한다고? 야, 너네들이 형법상 내란죄라며. 어디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너네들이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이라고 하고 내란을 어떻게 빼지? 그러면 그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탄핵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탄핵 소추 사유의 변경.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형법상 내란죄죠.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 말 그대로 소추 사유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법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탄핵 소추가 통과된 2차 탄핵 소추 의결서에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번 등장해요. 내란죄 38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통과되지 않은 1차 첫 번째 탄핵 소추 사유 전문을 보면은 세 단락, 보통 세네 단락인데요. 내란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에 1차 탄핵 소추는 비상계엄 선포가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요놈들이 내란죄로 국민들을 세뇌하기 시작하면서 2차 탄핵 소추에는 내란죄를 전면으로 부각시켜요. 이게 국회에서 가결되죠. 그러니까 국회 부결과 가결 사이에는 배신자들이 있었을 뿐이지. 다만 그 배신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신자들을 빼놓고 현상만 봐야 돼. 우리는 배신자라는 건 배후에 있는 이제 어떤 이 부결과 가결이 한가름 나게 된 배후에 있는 배경일 뿐이고,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봐야 돼. 1차 탄핵 소추는 비상계엄 선포가 쟁점이었고 부결됐어요. 2차 탄핵 소추는 내란죄가 쟁점이었어요. 형법상 내란죄. 이게 가결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2차 탄핵 소추 핵심은 무조건 형법상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 요게 중심이 돼서 통과된 2차 탄핵 소추 의결서를 잘 읽어보세요. 제가 세 단락이 나온 2차 탄핵 소추 의결서의 전문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사유를 요약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탄핵 소추 사유의 전문이 세 단락이에요. 그리고 그 전문을 구체화한 게 탄핵 소추의 이유라는 형식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내란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며, 이게 탄핵 소추 사유 전문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헌법이 부여한 기엄 선포권으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한 이유는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탄핵 소추 사유의 두 번째 단락도 내란죄. 세 번째 단락. 피소추자는 내란죄 등 범죄 행위를 통해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하였으니 이것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 세 번째 단락도 내란죄. 통과된 2차 탄핵 소추 의결서의 핵심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죄로 탄핵 소추를 발의한다. 이해되시죠? 결국 통과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 소추 의결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내란죄라는 거예요. 내란죄. 여러분도 내란죄 선동당하고 있죠? 언론도 맨날 내란죄를 나팔을 불죠? 여러분도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 내란 동조죄, 방조죄, 뭐 무슨 다 내란이야. 노래를 불렀죠, 내란을. 자, 헌법재판소 기존 두 번의 탄핵 사건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기관인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사건. 자,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구속을 받는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는 형법상 내란죄. 여기에 구속을 받는다. 두 번째,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별도의 의결도 없이 내란을 뺐어. 내란. 그렇게 한 달 내내 내란을 세뇌했으면서 내란을 소추 사유에서 빼버린다. 형법상 내란죄를 빼버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됩니까? 인정 안 되죠. 그렇게 내란이라고 선동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국민들에게 내란 했으면서 그걸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형법상 내란죄라는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내란이 있다가 사라졌잖아. 뺐잖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별도의 의결 절차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소추 사유 변경은 탄핵 소추 그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빼겠다고 했죠. 요거를 어떻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영식 재판관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무브먼트를 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 내란죄를 빼?
허용되지 않는다고 무효니까 국회가 별도의 의결을 하거나 기존의 탄핵은 무효고 그럼 별도의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야. 이 탄핵은 무효. 의결해. 의결하세요. 박근혜 탄핵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108명에게 계란 던지면서까지 이거를 전면에 드러내가지고 싸우라는 이야기잖아. 재판관이 싸움을 어떻게 하냐고. 재판관이 재판 절차를 어떻게 중단을 시키냐고. 이해 안 되세요, 진짜? 재판장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내가 볼 때 내 법률가의 관점에서 재판관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힌트는 이거밖에 없어. 이거 말고 뭘로 재판장이 여러분들한테 선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별도의 의결 절차 거치라고 하세요. 탄핵이 무효라고 하세요. 이거 민주당이 뻘짓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헌법재판소 엎어버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재판장이라니까. 내가 아까 이 쟁점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쟁점은 정영식이 처음부터 만든 거잖아. 내가 1차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의 의원들 조져가지고 108명 조져가지고 엎어버리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국민들도 엎어버려야지. 엎어버려야지. 이해되세요? 재판관은 그저 재판을 할 뿐이에요. 단지 이 쟁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쟁점으로 판을 엎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안 싸워? 그러면은 계란하고 밀가루랑 가져가서 뭔 저기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엎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쟁점을 답을 알려줬는데 왜 안 싸우냐고. 국회가 소추위원이에요. 국회가 소추위원이야. 근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가 소추위원이죠. 소추위원 대표예요. 소추위원은 지 맘대로 소추 사유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없어. 제가 아까 노무현 탄핵 사건 때 뭐라고 했어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구속받잖아. 소추위원은 그냥 의결서에 기재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 맘대로 소추 사유를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돼.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렇게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요. 네 맘대로 동일성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의 소추 사유를 변경하면 이거는 이미 그 탄핵은 무효예요.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민주당이라고 찝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범죄자 반국가 세력 국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국회. 국민의힘 포함해서 이 썩은 정치인들을 일거에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거에. 세리님 제 앞 강의 내용 돌아가서 듣고 오시면 됩니다. 일거에 척결하는 대상을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라고 했잖아. 그렇죠. 국회라고 했잖아. 대통령이 12.12 담화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가지 찝었잖아. 4가지. 나는 왜 비상경험을 했는가? 첫 번째, 국회. 썩은 국회.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한 북한. 그 얘기 정확히 했어요. 세 번째, 뭐 얘기했죠? 중국 스파이. 중국 스파이. 네 번째, 뭐 얘기했죠? 부정선거. 요 4개가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썩은 국회를 일거에 척결하는 행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럼 어떤 쟁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싸우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변론 준비기일 절차를 통해서 정답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지가. 이거를 주장하라는 거야. 기존 탄핵 소추 사유는 싹 다 무효니까 새롭게 국회 의결해라. 이거 무효야. 논거가 명확하잖아. 논거가 기존 2번의 탄핵 사건 결정도 있고 물론 민주당은 다른 논거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국민을 설득한 우리의 논거가 있잖아. 우리의 논거가. 자, 정청래라는 소추위원단 대표가 지 마음대로 소추위원회 재량으로 소추 사유를 철회했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그 사유를 가지고 표결을 했는데 이걸 지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의원들의 헌법상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죠. 누구 맘대로 아까 법관이 누구 맘대로 영장에 네가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쓰냐고. 누구 맘대로.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날리고 필요하면 계란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란 결사대 같은 거 만들어야 돼.
헌법을 위배한 거잖아요. 소추 사유가 철회돼서 소추사가 철회됐다. 형법상 내란죄를 안 주장한다며. 이게 바로 그 사유 때문에 탄핵을 한 건데. 아니 형법상 내란이라서 탄핵했다며. 근데 그거 왜 빼버려?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내일부터 거의 뭐 헌법재판소나 국민의힘을 폭파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요 탄핵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한두 명이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그냥 아예 다음 변론 기일을 막아버려야 돼.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내가 봤을 때 재판관이 이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 봅시다. 이 쟁점을 국민의힘이 가져왔어요? 이 쟁점을 권성동이 가져왔어? 이걸 권영세가 가져왔어요? 아니잖아. 이 쟁점은 헌재 정영식이라는 사람이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영식이를 좌파라고 욕하기 전에, 무슨 배신자라고 민주당을 한패라고 얘기하기 전에 간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는 이 소추 사유의 철회라는 거는 근본적인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의 행위예요.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요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 소원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건 기본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기본이야. 헌법 소원 제기는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기본. 그리고 이 헌법 소원은 탄핵 재판의 선결 과제예요. 왜? 탄핵 재판 하기 위해서는 요 탄핵 소추 사유의 철회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거든. 이게 선결 과제예요. 선결 과제. 요거 먼저 결정해야 돼요. 요거 먼저 결정하면 또 시간이 가겠지. 맞죠? 요거 먼저 시간이 간다고. 요거 먼저 가면 시간이 간다고요. 아니 이거 논의도 안 하고 대통령 바로 탄핵 심판 심리하는데 들어간다고요? 이거 선결 과제인데? 아니 소추 사유를 너네들이 맘대로 바꾸고 있잖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있는데 헌법상 권리인데.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재판 제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선결 과제니까 먼저 결정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의결 없이 내란죄 소추 사유를 임의로 제거했어. 임의로 제거했어. 이게 뭐예요? 이거 소추 자체가 무효예요. 이거 그냥 무효예요. 소추 자체가. 내란죄라는, 형법상 내란죄라는 소추 사유가 없는 탄핵 소추는 무효예요. 왜? 이것 때문에 탄핵 소추했잖아. 근데 오늘 1월 3일자로 변론 준비기일 끝났잖아요. 당연히 변론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어야지. 추가로. 변론 준비기일은 변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변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를 준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변론 준비기일 별도로 또 열어야지. 오늘로 끝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한테 그러잖아. 변론 준비기일 끝났고 이제 5번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국민의 의원들이 변론 준비기일 추가로 열으라고 요구해야지. 변론 준비 절차 종료가 웬 말이야. 응? 이렇게 중요한 탄핵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쟁점 문제를 요거를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야? 이거를? 정영식 재판관이 철회할 겁니까? 딱 물어봐가지고 철회합니다라고 딱 이끌었잖아. 그럼 더 이상 뭐래?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입니까? 청구인,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답변을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싸워야지. 이거 가지고. 향윤님, 청구인의 불법 그 자체가,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헌법상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일종의 해석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강력한 항의도 항의지만 일단 요 문제 가지고 헌법재판 제기해야죠. 이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탄핵이 무효다라고 먼저 주장하면서 압박을 좀 해야죠. 그리고 이게 탄핵 재판의 선결 과제잖아요. 요거 먼저 결정해라.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은 민주당이 요거를 탄핵 사유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제가 판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에요. 아니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잖아. 폭동이 없잖아. 폭동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폭동을 해야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은 대법원 확립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200명 실탄도 없는 군인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영등포 전체의 평온을 행하죠? 여의도동 하나의 평온도 해야지 못한다니까요. 폭동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고요. 헌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고, 국가 권력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 자체가 국가 최고 권력이에요. 그래서 배제할 수 있는 국가 권력도 없어 대통령은.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가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빼버린 거지. 이게
형법 87조 내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에서 논의된다고 하면은 이게 내란이 될 수가 없거든. 내란이. 그러니까 이 빼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자, 또 우리 또 이상한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바꾸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내가 여러분 혼 좀 낼게요. 호박 저분 같은 분. 제 말 듣고 정신 차리세요, 호박님. 국힘이 하냐 이거지. 그래서 어쩌려고.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수차 말씀드렸잖아. 국힘이 하냐고, 안 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해서 어쩌려고요. 이게 저에 대해서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제가 뭐 하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문자 폭탄 날리고 전화하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안 싸우면은 계란 결사대 제가 모으면 몇 명 오나 봅시다. 문자로 가르쳐 주라고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싸우라고. 아리님 말씀처럼 그 비관과 부정과 패배주의 이것처럼 진짜 이것처럼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기운을 빠진다고 해야 되나? 우울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절망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나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게 강력하게 여러분들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내란죄 소추 사유 임의로 빼버리는 거 소추 자체가 무효예요. 여러분. 요거 가지고 거의 헌재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크게 쟁점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탄핵 소추 전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쟁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 됐죠? 펠리스님 제 강의 내용 문자로 보내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남기진 않을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얘기했죠. 내란죄 여부 판단하지 않아. 이 얘기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해야 하는 변경이고 이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이 주제를 가지고 목소리 높여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구속 이런 거 지금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1월 6일까지는 불법 체포는 무효다. 맞죠? 불법 영장은 무효다. 요 쟁점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1월 6일에는 만약에 집행이 안